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간대가리 김용현,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늘어놓는 온갖 궤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던 말을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을 때는 이 자들이 돈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돌아버리게 할 작정인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2년 넘게 망가뜨려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사랑하는 애청자님 여러분, 길고 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벌써 고향 길에 나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향 가는 길이니까요. 조금만 양보하시면 즐겁게 가실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짜증내면서 가시는 거나 앞에 차 조금 제치고 가는 거나 도착하는 시간 같으니까요. 더 큰 걸 생각하십시오. 즐겁게 만난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또 함께 가는 사람들 다 고향 가는 분들이니까 마음 좀 편하게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휴에 건강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정치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정치 1번지 얘기만 하십시오. 예. 정치 얘기하다가 또 틀어지면 복잡합니다. 예. 이번 설 연휴 긴데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남 전 의원님 곧 합류하실 겁니다. 아이고, 이 얘기를 오늘 먼저 해야 될 텐데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온 것을 오늘 다루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김 의원님, 말 같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우선 김유정 전 요원입니다. 김유정 전 요원 한 말씀 드리자면 요즘에 정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헌재 탄핵 심판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말을 맞추려면 좀 제대로 맞추든지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갈 요량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얘기를 막 쏟아놓게 되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자식들이에요. 나 이렇게까지 참 어제 보면서 그런데 어제 오후에 중계가 좀 이상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예. 영상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랬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나와서 그 부분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밝힌 게 있나요? 따로 박영식 전 대표님? 지금 찾아봤는데 일단 그런 입장은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아마 기술적인 혼선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술적인 걸까요? 어제 이제 저도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뭐지 그게 JTBC 예,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 라이브 예. 그 나와서 하시는 거를 봤는데 기술적 혼선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용현 또 윤석열 그야말로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뤘던 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발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는 하되 일단 소리는 소거하고 내보냈다가 이게 끝나고 나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풀로 내보낸다. 이런 방침을 했던 것인가. 그렇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들어요. 뭐 국가안보를 해야 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촉될 만한 내용들이 없는. 그리고 어제 내용들을 보면 뭐 저는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았고 주로 포고령에 대한 문제, 포고령을 누가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걸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여부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왜 군대를 보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만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쩌면 카메라가 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뭐 저따위 얘기를 하나? 그래서 소리 갖다 소음을 음성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원을 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원이라고 그러면 왜 갑자기 4명이 한 명씩 끌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같은 요원들끼리 서로 4명씩 끌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저는 그런 법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저 변호인들의 수준이 정말 저꼴인가? 국민들이 진짜 저런 사람들한테 법의 변호를 받기도 하는가?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해도 헌법재판관에 있는 재판관들은 화가 안 나나? 대단한 인내력을 가진 사람들. 저 같으면은 당신 조용히 해. 그게 말이라고 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살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달리 뭐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은 이게 이제 생중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녹화를 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 거라면 중간에 아까 이제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보안상의 문제나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라면 충분히 편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워낙에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편집하지 않고 어제 나가는 게 녹화였어요? 네, 다 녹화입니다. 녹화죠. 생중계는 없습니다. 예. 네. 바로 생중계 안 했습니다. 다 녹화를 해서 대부분 다. 녹화한 내용들을 방송사가 다시 첫 번째 가져갔어요. 변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나요? 네, 대부분의 화면이 다 시간차로 녹화입니다. 시간차로 나오거든요. 완전 풀로 녹화한 건 아니고 이게 순차 중계로 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대체로 한 5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5분 정도 딜레이가 이후에. 예. 네, 5분 정도 이후에 한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음성이 안 나오는 건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녹음이 제대로 안 된 거라면 이거 진짜 대형 사고인데. 그렇죠. 나중에 역사인데. 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 내용들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제 한숨만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더욱 기가 찹니다. 오늘 김용남 의원 안 올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 모양인가. 어제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맨 처음에 김용현이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국회 소추인단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 안 하겠다고 했다가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응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보니까 이제 사전에 윤석열하고 김용현하고 뭐 입을 맞출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서로 맞췄겠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만 해도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김용현 쪽 변호인들이 한 얘기가 뭐 우리가 포고령 작성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자식들 만나면 한번 붙겠구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석열도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저 새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나. 근데 보니까 뭐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실실 웃고 그러면서 하던데
왜 그렇게 전략을 짰을까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내가 묻는 말에 예라고만 해라. 그러니까 뭐 증언하고 말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맞죠. 뭐 군인들을 적게 넣으라고 그랬죠. 충돌을 피하라고 했지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하려고 이쪽에서만 질문하는 거를 그냥 듣고 국회 쪽 신문에는 안 하겠다. 이랬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명백히 보여지는 게 말씀하신 첫 번째 내가 질문하면 얘라고 그래. 두 번째 내가 잘 설명하면 아 그때 가서 기억난다고 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사전에 변호인단 간에 충분히 어떤 흐름에 대해서 서로 조율된 내용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요. 중간에 문제가 됐던 건 맨 처음에는 청구인 측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고 헌법재판관 문영배 재판관이 아니 당신 불리할 텐데 그랬더니 그래도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윤석열 측에서 아니 하라니까 왜 그걸 안 해?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그러면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던 건 자기가 짜고 치는 과정에서 소위 청구인이 물어보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소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윤석열 측 같은 경우 야 그래도 해. 이게 불리하다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윤석열 측 또는 윤석열이 얘기한 걸 100% 싱크로율처럼 화답하기로 얘기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그리고 저 내용대로 다 얘기하면 김용현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자가 저런 법정에 가서 자기가 내란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겠습니까? 저 정도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너를 살려줄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해라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 제가 볼 때 목숨을 건 고스톱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또 무찔러야 되니까 참고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박승만님,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저도 변호사 시험 도전해 볼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헛소리 하실 수 있는? 김영남 의원님 모셔버렸나? 어서 오세요. 우리 오시기 전에 변호사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어요. 근데 변호사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변호사도 다양한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기본을 해야죠. 어떻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어제 그 헌재 심판기일에 이루어졌던 증인신문은 사실은 그들은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사실은 그건 무용한 짓을 한 거예요. 헌재 재판관이 그게 뭐가 조금이라도 납득될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누가 봐도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들을 계속 주고받고 이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차피 이번 사안은 워낙 중하기 때문에 특히 헌재 심판은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뭐 결론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심증은 더 굳어지는 그 증인신문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보면서 저건 뭐 더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 내용들이 다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용현의 공소장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 근데 그걸 이미 다 일독을 하고 서로 다 수기도 하고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읽었을 텐데 그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서로 꿍짝꿍짝 하면서 그것도 뒤죽박죽 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아마 저는 웃음도 나왔을 텐데 참고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재판관들이. 심지어 계엄령을 계몽령 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완전히 그런 식이에요. 그 장난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시면 곤란하지. 뭐 완전 이런 투 아니에요? 이 적반하장인 거죠. 적반하장 이런 고급스러운 표현을 그자들한테 갖다가 쓰기가 싫더라고요. 아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전공이 문제예요. 전공이 보고 나서 웃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 웃었다는 내용이 뭡니까?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는 그 포고령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고 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사석에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재 재판관의 변론장에 나와서 저희 그 내용을 보고 웃었다고 하는 건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난 그때도 웃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작태를 보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용현 또 하는 얘기가 1시간 30분 동안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족족 심의했다고. 전 세상에 그런 그런 국무회의를 처음 본 적이 없어요. 국무회의야 정족수가 차야지 되는 건데 뻐젓이 보는 앞에서 오는 족족 심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으니까 이 계엄은 합법적이라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논지를 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소위 이 계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미 죽일 작정을 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여서 저 정도면은 헌재가 그래도 계속 변론 기일은 다 지켜야 되는 거겠죠? 아, 그렇죠. 정해놓은 거는 아니 근데 그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은 판사 생활들을 다 오래 한 분이잖아요. 지금 헌재 재판관은 그 아닌 경우도 많았는데 뭐 검찰 출신 헌재 재판관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 법원 출신, 판사 출신 재판관들이에요. 근데 판사 오래 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법정에서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미간이 찡그러지고 티가 납니다만 판사들은 그거는 안 해요. 근데 그런 표를 안 낸다고 동의하거나 아니면 저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알긴 다 알아요. 근데 표를 안 낼 뿐이지. 왜냐면 그건 오랜 기간의 트레이닝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유 정말 그 무용한 짓을 열심히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뭐 그 그럼에도 심판 불구하고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이제 나왔던 변론길 그 다 살펴보면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단이 주장하는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장시간 하거나 하면 사실 말을 끊기도 하는 그런 이례적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사실은 좀처럼 말을 잘 안 끊어요. 근데 끊을만도 하지. 그걸 뭐 1시간, 2시간씩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 정리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여기서 마무리해 주세요 정도 얘기하면 되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그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가. 어제 한 패널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마치 어떤 식이냐면 모기가 막 이렇게 물어서 모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갑자기 이러면 모기 새끼들 하면서 총 빼앗고 총으로 그냥 모기를 쏜 그런 격이다 이거죠. 모기가 와서 귀찮게 하면은 모기약을 뿌리든지 모기장을 치든지 그래야지 총을 막 쏴가지고 모기를 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되니까 뭐 모기 좀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무튼 1982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경남 의령에서 우범곤이라는 순경이 있었는데 이자가 동거인하고 그 말다툼을 하고 잠을 자는데 파리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파출소 무기고에서 수류탄 총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마을 주민들을 다 사살을 했어요. 62명이 그때 숨졌어요. 우순경 사건이라고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이런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하고 뭐 그렇게 포고령을 작성해서 국민들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거를 자기들이 마치 이렇게 해놓고 끝내려고 했던 것처럼 이자가 꼭 그런 식이에요. 윤석열이는. 거기에 동원된 군인들이 이거 아닌데 하고 깨닫고 정말로 수준 높은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걸 가지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보안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리고 나중에 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하 벙커에서. 아, 그러니까 더 보내라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성질낸 놈이. 내가 적게 보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몇 번이나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디야? 가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 문짝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고 얘기했던 놈이 질서 유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이 인간이 아닌 거죠. 소굴에서 끌려 나올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1차 때 그렇게 막았었던 경호원들이 아, 이건 아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는 오히려 법을 어기게 되고 연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니까 김성훈의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안 막았기 때문에 지가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이제 뭐 막아주는 놈도 없고 난 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나온 놈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혈 충돌이 생기면 안 되고 다치고 청년들이 지랄 연병하고 자빠진 거죠. 이런 거는 나쁜 잡니다.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그런 거라니까요. 인간이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 인간도 아닌 것들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속이 터진다 이 말이 옳시다. 아니,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헌법재판관이 아니 질서 유지를 유리창을 깨면서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어떤 질서 유지를 하는데 유리창을 깨니까? 참 헌법재판관은 인품이 훌륭합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너희 나와봐. 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추인은 이 윤석열 얘기입니다. 소추인 국회죠.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재밌다고 하면 참 전하 군 지휘관이나 실무급 영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아, 그래놓고 자기가 예를 들면 부당하게 군대를 갖다가 들여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또 거의 제가 호소계엄? 호소내란? 국민들한테 호소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뭐 말이 돼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런 변론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이 변호사분들 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변호사라고 얘기할게요. 헌법재판관에서 윤석열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이 변호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나? 하고 있으면서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가 저렇게 변론을 하면? 스스로 변론을 하면서 멘붕에 빠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니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주는 교훈을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아니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할 줄 알고 군인 뭐 들여보냈다, 계엄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라는 거를 자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 보면서 경호관들한테도 우리가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 말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막 호소도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정말 황당한 거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그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대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현은 1시간 반 동안 심의하면서 계속했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어제 결정적으로 저는 이래서 정말 내란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대목이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하면서.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단 한 명도 찬성은 안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완전히 서로 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내란 특검을 통해서 사실 그날 이 국무위원 전체가 사실은 이 수사 대상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뭔가 진실이 밝혀지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자기들 입으로 다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이 벌써 50일이 됐는데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하는 게 이 내란 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뭐 경찰, 검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거 맞냐, 모르면서 경쟁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신병 확보도 서로 경쟁하는 과중에 중간에 정리도 뭐 공수처로 일단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수사를 하는 거로 정리를 했다가 공수처에서 뭐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 상황, 이 시점에도
내란 수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 건데 이미 이른바 골든 타임은 놓쳤어요. 초창기에 정광석화처럼 수사가 쫙 들어가고 수사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입을 맞추고 뭐 억지를 부리고 그 과정에 아주 미세하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확인 안 됐다는 이유로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참 아쉬워요. 김인혜님. 어제 그 방송 보면서 두 작자들 보고 머리가 아파서 머리에 침 맞았는데요. 앵커님 말씀에 웃었네요. 오직 민생만 생각했다잖아요. 민생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아까 박승만 님이 71살인데 변호사 시험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주 작은 향기님 이 글 때문에 그러셨군요. 아주 작은 향기님이 저는 73살인데 오늘부터 공부해서 변호사 되려고요. 윤석열 측 변호사들 보니까 저도 변호사 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변호사 되시는 게 좋은데 73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계몽령 얘기한 국민들은 이거를 계몽령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던 변호사가 조대현 변호사인데 이분이 73세예요. 헌법재판관 명색이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그런 극우 유튜브에서 그 놔두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헌재에서 그 얘기를 하니 계몽령을 조대현 변호사가 이야기했나요? 예, 그 왜 피청구인 윤석열 뒤에 바로 뒤에 백발. 앉아서 백발에 졸고 있는 그분, 눈 깜빡깜빡하시네. 예, 졸고 있는 그분 가끔 마스크 그분이 쓰고, 조대현 변호사예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진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인단이 저는 단체로 이제 일단 집단으로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그 변호를 할 수 없는데요. 변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을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헌법재판관들이 말을 끊고 막을 정도로 부정선거를 언급하지 않게 뭐 다루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장할 심산이란 말이죠. 앞으로 있을 변론 기일에도 지금 증인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증거에 대한 제출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배진한 변호사는 모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내용, 그러니까 선관위에 침입했다라고 하는 무슨 중국군? 스카이데일리면 스카이데일리지 스카이데일리라는 모 언론사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다뤘던 그 내용. 정체를 모르겠으니까. 예, 조대현이라는 조모 변호사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지금? 배진한이라는 모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에서 부정선거에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뒤에 다는 말이 제일 웃깁니다. 팩트이든 아니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주한미군에서 entirely false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그 이후에 나온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변호사는 누구나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 우리 구독자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변호가 아니고 조대현 변호사가 뒤에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안구건조증 같아요. 안구건조증이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거만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신 경우가 많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극우들이 얘기하는 계몽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란 잔당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몽령이라는 게 걔가 꿈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야당 좀 작살내 주세요라고 호소하려고 계몽하려고 했다는 게 계몽 같은 계몽령이잖아요. 소리하고 자빠졌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안 했다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 계몽령 발언은 정말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최악의 궤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 그 조대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사법연수원 7기예요. 예.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그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연수원 동기고 변호사 출신인 것도 맞는데, 변호사도 그러니까 여러 질인 거예요. 이건 뭐 일괄적으로 하나의 집단처럼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 명색이 제가 참 헌재 나이 재판관 드신 출신인데.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례지만 진짜 그렇게 나이 들면 안 되지요. 정말 그렇게 늙으면
그래서 자식이나 손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끄러운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산 넘어 산인 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란 잔당이 많다는 게 일단 최상목은 지금까지도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선별적으로 임명만 하는 상황. 그다음에 또 나온 게 이상민 소방청에다 단전 단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검찰 같은 경우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게 어떤 거냐면 김건희 특검법안, 최상병 특검법안,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수처 같은 경우도 수색영장 제출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특검 추진이 비상계엄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라는 인물도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든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제출한 법원에 제출한 수사 증거 자료,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색영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지금 가장 강력한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직무배제시키거나 직무해제시키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외부에 모여 있으면서 끊임없이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서로가 증언들을 갖다가 조작할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특검을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단지 윤석열과 김영현 둘만 했을 것인가? 그 중간에 실무적인 작업을 누가 했을까? 대통령실은 진짜 아무도 몰랐을까? 대통령실은 알았을 거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공적 라인이 아니라 사적 라인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실을 김건희가 몰랐을까? 전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빨리 수사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내란 잔당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사태의 주요 책임자 중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물론 지금 오늘 오전에 다 부인이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조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이제 굉장히 뜨거운 화제였었죠. 근데 이게 국방부 장관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냐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양쪽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의 지금 어떤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몽령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은 윤석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계엄이라고 하는 그 뜻을 풀면서 계엄이 이제 한자로 경계할 때 그 계자에다가 엄하다 할 때 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계엄이 엄하게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러면 나는 계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선포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비상계엄과 경위계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요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계엄을 아무 때나 때리는 게 아니라 전시와 준전시상에 준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그걸 실행을 하되 대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회에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국회 다 건드려 놓고 뭐 자기 말로 변호사도 웃기죠. 한 20명 들어갔나요?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갔는데 헌재 재판관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작태를 보면 그냥 모든 변명인 거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변명을 하는 행위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같이 한 사람이 계엄을 몰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알고도 저따구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김용현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계엄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윤석열이. 검찰에 진술했죠, 이렇게. 예, 검찰이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결과가 이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은 각종 로펌에서 다 변호 안 한다고 손살에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인 변호인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매우 궁금했는데 이쯤 되면 변호인이 아니고 그냥 사실 아주 지능적으로 매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항님, 어제 헌재를 보면서 진짜 멍충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바보야 계속 들으면 진짜 내가 바본가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UNI님, 왜 수감자가 빨간 넥타이 메고 옷도 바꿔 입고 시계까지 차고 출정하나요? 반드시 꼭 밝혀야 합니다. 넥타이는 차서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살 도구니까. 교정 당국은 밝혀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이거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널스 프리실라님, 오랜만입니다. 앵커님 설 인사하시니 더 그립습니다. 벌써 설 연휴가 시작되었군요. 미국에서 일하시는 프리실라님, 설 되면은 또 고국 생각 많이 나시겠죠? 김일웅님, 요즘에 바쁘신데 김지훈님을 통해서 슈퍼챗을 대신 보내셨군요. 요즘 바빠서 댓글 많이 못 남겼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의성정어리 김일웅님이신데 슈퍼챗을 10만 원이나 보내셨네.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정민님, 항상 응원 지지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웃으면서 에이 불쌍한 자식들아, 에이 가련한 놈들아, 이런 생각으로 한번 좀 보십시다. 이런 거 일일이 반응하고 대꾸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해칩니다. 저자들은 정상이 아니고요. 제가 진작부터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가 막 멍멍멍멍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 개하고 말다툼 하십니까? 어? 야, 너 왜 시끄럽게 짖어? 뭐 그러면 개가 뭐 와와와 그러면 그만 좀 말아, 이렇게 싸우실 겁니까? 개를 물어버리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요원 김용남 요원님. 아니 저는요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아니 그 걔가 말을 안 들으면은 그 걔랑 이렇게 언제까지 대화하고 있느냐 하시면 옛날 같았으면 어디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저기 뭐 좀 험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된장 바르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헌재가 변론기를 늘려놔가지고 2월 중순까지 이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지금 그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거를 저는 극우 유튜브에서 이 말을 받아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그 요원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 즉 국회 내에는 분명히 북한에서 보낸 암약한 블랙 요원들이 국회 내에 잠입해 있다. 그러니까 그 요원들을 끊어내라는 거였다. 이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덧붙여가지고 돌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짖을 때는 사람의 말로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 된장을 바르거나 빨리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2월 중순까지 보고 있자니 앞으로 이런 주장만 강화하는 꼴이 되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얘기죠. 아니 개도요, 사람이 화내면 알아요. 걔도 사람이 화내면 안 되니까요. 저 왜 저러지? 화 안 내고 기분만 나빠도 눈치채요. 그러니까 알아요. 네.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만도 못한 거예요. 걔만도 따지고 못한 보면.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십시다. 예. 자, 그 개소리 가운데 정말 기절초풍할 소리가 바로 요원이죠.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대현만 힘줘서 얘기했는데 송진호 변호사도 또 저런 얘기를 했군요. 저자가 송진호 변호사군요. 송진호 변호사가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냐고 물어봤군요. 송진호가 아이고 참 왜 변호사 했어요? 어? 그리고 저걸 또 나쁜 게 왜 거기서 김병주 의원이 나옵니까? 그 얘기는 김병주 의원 얘기한 게 아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를. 그것도 준비가 됐나요? 한번 들어봅시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저기에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우리가 지금도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참 저는 오히려 저게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번에 윤석열 파면한 다음에 그걸 날리면을 바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못
듣겠다 뭐 했던 음성 전문가 있잖아요. 아, 예. 예. 그자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그 사람까지 다시 또 혼나게 생겼는데 아무리 막 연구를 한다고 저렇게까지 연구가 됩니까? 아니 근데 일단 그 국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원을 끌어내는데 그러면 그 요원을 누가 끌어내요? 그 요원이 끌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야 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일단 말장난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전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저게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탄핵은 어차피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론이 2개밖에 없고 형사 재판도 뭐 무조건 그 중한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데 먼 훗날 그 햇볕을 다시 보려면 그래도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분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냥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도 먼 훗날 뭐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작은 가능성이라도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 전 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의원 요원은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정말 해도 너무한 얘기인데 너무 속상하니까 지금도 김영남 의원님 그거를 막 이것이 막 국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하지 말자니까요. 정말 개소리를 사람 소리로 이렇게 변환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김동 YE이면은 김동예님이십니까? 이분 부탁을 들어주면서 갑시다. 백앵커님, 영식앵커님한테 명박 버전으로 소회 한번 말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래 한번 좀 해주세요. 소감이요? 그러니까 MB 버전으로 네. 이걸 본 소감을 한번 좀. 뭐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좀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아. 막 저도 막 법정을 막 가봤고, 막 저래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을 막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요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아 좋아요. 이제 조금 뭘 좀 못하겠습니까?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데. 조금 웃음이 이제 나오네. 아이고 그냥 내려갔어요. 이렇게 웃어줘야 됩니다. 조롱해줘야 되고 이거는 뭐 너무 심각하게 사실 아니 정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면 그 진짜 건강 나빠요. 화병 맞아요. 나요. 네. 네, 화병 나요. 화병. 아니 진짜 말 같은 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죠. 몸만 상해요. 몸만 상해. 할 생각이 없는데요. 요원을 빼내는 방법. 윤석열과 김영현이 얘기한 요원을 빼내는 방법. 공소장이 있는 겁니다. 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요원을 끌어내라. 두 번째가 4명이 1명씩 들쳤고 나오라고 해. 이게 이제 요원을 빼내는 방법이에요. 골 때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어제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V1 말고 V0를 김건희라고 다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어제 증인신문 내용은 제가 보기엔 김건희 구출작전 같이 보였어요. 증언 내용대로만 보면 아니 내란 수계는 김용현이야. 그리고 이 멍청한 대통령은 뭐 포고령도 뭐 내용도 잘 모르고 포고령 또 그 비상 입법 기구 이런 거 다 김용현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했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야 V0가 무슨 김건희야? V0는 김용현이야. 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증인신문 아니었나? 근데 참 김건희 구출 작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도 우리가 남는 건 있어야죠.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하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설 앞두고 건강도 나빠지니까 이런 거나 합시다. 우리가 오늘 그래도 하나 남은 거는 세 사람 이름이나 알아둡시다. 조대현, 배진한, 송진호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뭐 이런 거. 배진한, 송진호 한 명 더 있었는데. 조대현. 네. 예,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분들, 예, 이렇게 조변, 송변, 또 배변. 대변. 네. 변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네요. 호사를 빼야 돼요. 네. 호사는 네. 호사스럽죠. 붙이면. 배변은 무슨 저기 아니에요? 아, 이거 정말 너무 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좀 진지하게 돌아가서 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어찌됐든 헌법재판소는 계속 지금 변론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 때 이유가 뭘까? 첫째는 일단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고 또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좀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김영남 의원님, 교도소에 혹시 정신병동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정신병동은 따로 없고요. 그거는 이제 치료감호소는 따로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정신병력 때문에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치료감호를 가야 되는 거고, 그 구치소나 이런 데는 그 의무실이 있습니다. 의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그 간단한 침대 같은 게 놓여 있긴 해요. 그리고 외부 진료가 필요하면은 거기 구치소의 의무과장이 이렇게 소견서를 써서 외부 진료를 나가게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병 얘기를 하니까 방금 전에 보도가 된 건데, 왜 화요일 날 헌재 재판 끝나고 지구병원에 들렀다가 갔잖아요. 예. 근데 그 안과 진료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황반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실명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 있죠. 그거잖아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왔냐. 근데 어저께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른바 병보석이 허가가 됐어요. 그분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예, 혈액암이란 예. 이유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병보석을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착안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의문은 사실은 비상계엄 직전까지 11월까지 골프를 쳤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면 어떻게 골프를 쳤지? 그렇잖아요. 그 골프공이 요만한데 저만치 놓고 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아니, 이게 그리고 급성이 아니잖아요. 그런 병은. 예. 만성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질병인데, 황반변성이 어느 정도길래 이 타이밍에 이런 보도가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되는 거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100번 양보해서 정신이 좀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신이 온전히 박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겠지만, 야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들이래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다잖아.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자들은 정말 믿고 그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노리고, 그러니까 김종국 의원님 지금 더 막 위원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요원으로 지금 저를 격화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요원하기 싫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 잠깐 보고 갑시다. 박주민 의원이 발빠르게 딱 하나 지금 사진을 올렸어요.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보면 빵 터지실 거예요. 은평갑 국회의원 이요원 박주민. 아, 딱 요원이네. 예. 박주민 의원은 저게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머리로 네. 집중이 안 되니까 눈으로 집중이 되니까 예. 그리고 빠찌도 안 보이고 그러네요. 배지도. 예. 오케이. 은평갑 국회의원 괜찮은데요? 국회 요원. 참
그래서 네. 저런 걸 노리고 한 것이 아닐까. 그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김정우 원장님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저자들은 매우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덕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적어도 상식적이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거기서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도덕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뭐가 뛰어나냐면요. 이성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데 이성력이 되게 뛰어난 경우를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런 거죠. 요원이 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서 유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위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얘기하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면 호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군대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건 소위 위헌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낸 이유는 국회를 침탈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빼내라고 하는 건 요원이야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만 성립이 돼요. 이성적으로 아주 예를 들면 뛰어난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장난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저는 완전히 반도덕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저들은 끊임없이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그냥 사람의 도덕적 감각이 아닌 이성적으로만 이 문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떡밥을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극우 세력에게 던져주려면 그들이 잘 활용할 만한 수단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 유튜브는 사실 안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 어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김용현 측과 윤석열 측이 했던 주장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또 규합해서 극우 콘텐츠를 지금 신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떡밥 제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또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참 궁금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머리를 탁 하고 나왔어요. 빨간 넥타이 차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전에 잠시 체포영장 집행돼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자인데 머리를 딱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형복을 입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번호가 붙는데 그 사복으로 입으면 여기에 그 배지를 달더라고요. 그 번호가 있는 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다 이렇게 배지를 달고 나왔는데 윤석열은 그것도 안 달고 나왔어요. 그게 특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절차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진행되는 게. 물론 그 전직 대통령하고 현직 대통령의 차이다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구속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절차는 지켜져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리나 메이크업을 외부 인사를 불러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거 머리요? 네, 머리. 출장 서비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부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이문정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외형, 헤어, 네. 메이크업 또 했습니까? 네, 오늘도 말끔하게 그 예. 머리 손질하고 예. 이렇게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출석했을 때 제가 법무부 쪽에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쪽에 확인을 했더니 아마 이제 그 법무부에서 허락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예. 그 경호처 관리하에서 대기실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것으로 예. 그렇게 하고 법무부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특혜를 줬는지 예.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수인 번호 같은 경우에도 10번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미겨 수용수,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등등
예. 대해서 그 재판정 나올 때는 항상 그 사복을 입었어도 그 번호를 예. 반드시 착용하도록 예. 되어 있고 서울구치소에서도 그것을 재량으로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예외를 주는 특혜를 왜 줬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거든요. 주체가 어딘가요? 법무부 당국이죠. 예. 예, 법무부 당국이고 뭐 경호처에서 지금 경호를 받고 있어서 예. 경호와 개호가 이제 같이 가는 중에 예. 헌법재판소에 나타났을 때는 그 경호처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예. 뭐 그런데 경호처장이 지금 김성훈 예. 차장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계속 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럼 김성훈이 그거 스타일링을 뭐 그 해준 것이냐 알아보신 것이냐 이게 접견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누가 궁금하고요. 와가지고 그렇게 저 머리 손질을 해주고 할 수 있는가 그 예.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문정 의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은정 의원이죠. 이문정 검사하고 헷갈렸네요. 그래도 은정 이러면서는 검사 출신들은 그나마 좀 김유정 의원님. 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무슨 구속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속을 시켜놔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텐데 지금 저렇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전이랑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출장 서비스 딱 받고 또 옆에 경호차장에 붙어가지고 하면은 공수처에서 김건희하고 편지도 주고받기 못하게 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호차장에 붙어 다니면 편지 아니라 별거라도 다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대통령이잖아요. 노래 불렀잖아요. 노래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래서 아니 저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법무부에서 그 내놓은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저는 또 더 황당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이렇게 할 기회를 줬느냐 그랬더니 공익과 국격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익과 국격을 무너뜨린 자한테 무슨 공익과 국격을 위해서 이 헤어 스타일링 할 기회까지 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돈은 또 누가 내는 건지 경호 차장이 냅니까? 아 그러네요. 하늘에서 출장 내주신 서비스 하면 그 비용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금을 쓸 수는 없죠, 김영남 의원님.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무부가 내주나?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법무부가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허가를 해준 모양인데 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면 말씀대로 이게 구속 피의자이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접견 내지는 접촉이 차단되는 게 맞거든요. 예. 아니 구속 피의자면 사실은 가족들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한 명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접견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다 녹음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속 피의자인데 이거 인원 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이른바 출장 서비스를 받는데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누가 봐도 특혜죠. 그 더군다나 비용을 누가 냈느냐. 이거는 예. 법무부에서 내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대통령실 예산도 지금 직무 정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해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경호처? 지금 아니요.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의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간섭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치소장이 재량사항으로 이걸 해라라고 용인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이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협조 요청을 했고 그걸 재량으로 받아줬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소위 되게 좀 월권적이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너무나 많은 거고 또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에 와서 또 스타일링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머리만 만진 게 아니라 양복도 바뀌었다. 뭐 넥타이도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풀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몸까지 다. 이런 행위들을 다 인정해 주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내란의 공범일 수 있는 경호차장이 계속 따라붙어 다니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와
입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고 병원 같은 경우도 9시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느 병원이 이렇게까지 그 진료와 치료를 합니까? 그러니까 온갖 특혜들이 지금 윤석열에게는 다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들이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내란의 잔당, 소위 친위국제타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정어리 PD가 재빠르게 찾아봤는데 출장 메이크업 평균 가격이 10만 4천 원이네요. 출장비는 따로 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경호 차장이 그 무지막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증거인멸도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 하고 했는지, 그러니까 비화폰 어떤 사용 기록 이런 것들 다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이 충성하는 간신인데 김건희와의 어떤 메신저 역할도 경호차장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김건희한테도 비화폰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들한테도 싹 나눠주고 비화폰을. 그래서 김건희가 언제 전화할지 모르니까 잘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도 나도 대통령이네요 지금.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를 이제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탄핵 이후에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에 대한 해석을 대통령실 쪽과 또 법무부 쪽에서는 너무 좀 과도하게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쾌하게 여기실 것 같고요. 뭐 전략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나 이명박 케이스와는 다르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가 마치 정상적인 어떤 직무 수행을 하는 모습을 이 외부에 있는 자신들의 지지자와 극우 세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멀끔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도 차고 이게 뭐 심지어 저희가 머리 가르마만 탔기 때문에 헤어만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의 풀 메이크업을 했다라고 보고 이게 지금 두 번째 출석인데 첫 번째 출석에 나왔을 때부터 저도 이제 방송국을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메이크업 선생님께 늘 물어봐요. 이건 다 했다라는 겁니다. 눈썹도 그린 거고요. 파우더도 친 거고요. 머리는 당연히 받은 거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이런 수용자가 있습니까? 일반 수용자들은 이런 특혜를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 이렇게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인 이상 이런 행위를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누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고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아까 그 이런 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썬팅님, 윤석열 와이셔츠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당시 안 보이던 시계도 차고 나오고 넥타이, 헤어스타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시계 안 차고 들어갔었나요? 근데 시계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그 구치소에 들어갈 때 보관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것도 다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양복을 한 벌 맞춰주지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원칙대로 하면 물론 재판정 나갈 때 요청하면 사복으로 환복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다른 사람도 가능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표지는 달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구속 수감 절차가 진행될 때 이 이른바 사복은 다 보관하거든요. 그 원칙대로는 그 보관했던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는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 근데 보니까 그 만약에 와이셔츠 색깔도 바뀌었다 그러면 그 보관했던 옷이 아니고 건네받은, 그러니까 헌재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건네받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얘기인데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 50분 동안 스타일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김건희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다 지금 김건희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성훈을 사실은 검찰이 풀어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잡아놔야 지금 그야말로 김성훈은 윤석열 입속의 혀 아닙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뭘
생각만 해도 알아서 해줄 정도 아닙니까? 그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는 봐도 구속 필요성이 뚜렷해 보이는데, 특별히 그리고 그 영장을 기각할 사유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유로 기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영장을 기각하고 나서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 경호처로 복귀한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제 그 대목은 저는 가장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검찰도 사실 이 내란 사태의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12월 4일에 있었던 이 안가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뭐 법제처장, 행안부 장관까지 포함된 회동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법무부와 검찰 측의 어떤 이런 저희 국정원을 포함한 이 아직 지금 수사로 접근하지도 못한 국가기관들이 분명히 있다. 이제 요 한 대목이 있고, 김성훈이 이제 비화폰을 관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김성훈을 풀어주고, 만약에 검찰 쪽의 인사와 윤석열의 통화, 그리고 김건희와의 통화, 이런 내용들이 비화폰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비화폰의 서버를 지우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까지 우리가 내다보고, 혹시나 검찰 측이 나중에 이 비화폰 서버가 공수처로부터 뭐 확보가 되거나 경찰로부터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도 공범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훈을 풀어줬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설들은 뭐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는 수사가 또 동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좀 기다려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경호처 차장이고 윤석열의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옆에서 측근에서 계속 보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 내용들을 인지했을 거다. 근데 그렇게 인지한 사람인 소위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같이 붙여놓는 것이 문제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안가 얘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들이 끊임없이 검찰공화국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안가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안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압수수색 갖다가 막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검찰과 대통령실의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 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검찰이 내란 과정에서 개입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정 때문에 심우정과 김주현의 커넥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주현은 민정수석이고 심우정은 검찰총장인데, 이 두 사람이 소위 대검 형사부에다가 조치를 취하게 해서, 왜냐하면 일개 검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야 이거 저기 청구하지 마, 기각해,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을 거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검찰 고위 라인들의 매우 정무적인 또는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람을 구속하지 말아야 될 뭔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진정호님, 삭발 이발료는 제가 내겠습니다. 예. 그거 형 확정되면 알아서 다 거기서 깎아줘요. 아, 그래요? 지금은 미결 수용자이기 때문에 예. 머리가 기른 거고, 형 확정되면 다 알아서 깎아줍니다. 그래서 돈 따로 안 내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니까? 네. 그 돈도 아까우세요? 예. YG 팡님, 저는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정어리 애청자입니다. 여기 현지 뉴스에 체포영장 집행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보도될 때마다 정말 부끄러움 미치겠습니다. 현지인 지인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코미디의 웃음거리가 되었나요?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 더 힘드시죠? 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저거를 저렇게 오래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 그런데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리고 저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계속 들어야 되는지, 그런 허탈감?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이제부터 긴 설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이렇게 좀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분 패널께서 그래도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고 설 연휴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먼저 좀 위로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지난 한 50여일이 우리 생에 가장 힘들었던 50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일단 체포해서 구속시켰고, 그리고 어찌됐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또 헌재에서 이제 설 끝나고 2월 3일 날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안 한 것이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결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헌재에서 뭐 재판관도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임명이 바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가슴 답답하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똑바로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설 연휴만큼은 만약에 아직까지 체포 안 되고 구속 안 됐으면 우리 설 연휴에 떡국 편하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설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갖고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아무쪼록 그 명절 연휴에 가족분들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스트레스 조절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국 원장님. 예, 어릴 때는 설이 참 좋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설이 피곤하구나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도 하는데 일단 저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경호처의 직원들, 그다음 계엄군의 젊은 친구들이 다 막아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천공이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 같다. 1월 28일 이후부터 윤석열이 무슨 기운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설 지나시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여러분들 눈앞에 등장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 그러니까 새해에 대한 어떤 좀 더 좋은 기운을 가지시고 설날 맛있는 음식 친지들과 나누시면서 즐겁게 보내시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예, 그 앞에서 백운기 앵커께서 이번 설 연휴에는 정치 얘기하시지 말고 이제 재미있는 정치 1번지 많이 보고 또 주변에 정어리언 없으면 혹시나 모르니까 서로 그 유튜브 어떤 채널 구독하는지는 뭐 공개하거나 그 공유하지 마시고요. 이 채널 재밌다라고 많이 홍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악은 끊임없이 부지런한데요. 우리 국민들은 언젠가는 선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웃으면서 또 함께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필 규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치지 마시고 항상 웃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고 싶은데요. 아름다움님께서 또 특별 부탁을 하나 주셨어요. 영식님, 천공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오늘 너무 많이 썼는데. 너무 많이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아니,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니까. 예.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거예요. 승열이는 들어갔으니까. 이제 근이만 넣으면 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카드를 너무 많이 동원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 박영식 에디터님 덕택에 참 꿀꿀한 어제 좀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드립니다. 설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 연휴에 우리 정어리몰에서 선물들 많이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까지로 이제 주문 다 끝나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렸으니까요. 받으신 분들이 아마 만족하고 좋아하실 겁니다. 이제 보내는 건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거 준비했는데 이건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달팽이 크림 여러분이 아주 사랑해 주시는 제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설 연휴 특별 아주 최저가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걸 하나에 7,900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기회지요. 여행용 키트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설 연휴에 저희가
정어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번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이상은 또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 개 주문하셔서 놓고 쓰셔도 좋고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소진이 되면 조기 마감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번 기회에 준비하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정어리몰 광고 좀 볼까요? 예, 벌써 달팽이 크림 구입하셨다는 글들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예, 좋은 기회니까요. 이럴 때 많이 사놓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박수진님은 장어탕 진짜 맛나요? 꼭 드셔보세요. 또 장어탕 하셨는데 뭐 주문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은 이제 어제로 끝났고요. 장어탕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죠. 오쉘 미바마 친구님, 제가 잘 아는 아이디인데 볼펜이 오지 않아서 지금 그 글을 주셨네요. 다 이렇게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요?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메일로 보내셨는지 주소를 좀 확인해 보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쉘 미바마 친구님 다시 한번 이 지금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꼭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한테 보내다 보니까 빠졌을 수도 있고요.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지요. 예, 다시 한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황섭님께서요. 신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레오님도 10개월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조영님 또 보내주셨고 정미진님, 김지우님, 김일웅님 대신해서 보내주셨고 임정민님, 김동현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설 연휴인데요. 설 연휴 기간에도 백운기 정치 1번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설 연휴에 제대로 백운기 정치 1번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로 할 때보다도 더 세심하게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꼭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예고를 좀 해드리면은요. 월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 정어리 PD, 임재선 PD가 현장을 다니면서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제목이 거리의 영웅들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적같이 다가온 윤석열 탄핵, 여기까지 오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물론 가장 컸지만 거리의 영웅들의 역할 매우 컸지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었는가?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돌이켜보면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매체 기자들이죠. 돌이켜보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7시간 녹취 이거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디올백 주는 것 하지 않았다면, 무엇보다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명태균이 윤석열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느라고 노력했던 기자들
파워 저널리스트 4분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 이렇게 좀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설날에는 요즘에 탄핵 집회 때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또 흥을 북돋아주는 백금열과 촛불밴드라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으시죠. 근데 이 백금열 선생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원래 한문 선생님을 하셨는데 소리를 엄청 잘해가지고 장원도 여러 차례 하시고 소리를 뭐 몇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또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또 물론 근사한 판소리 그런 것도 들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백운계의 정치일번지 11시에 딱 시작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열었던 댓글창은 못 열 겁니다만은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